아, 네. 어제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미국 대선 이야기하다가 뜨끔했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라틴계 청년 한 명이 던지는 표 하나가 세상의 어느 지역에서는 정말 수천 명의 청년의 목숨을 오락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그 얘기 나눴는데 정말 찔끔하더라고요. 우리가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대선에조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이런 영향력 때문인데요. 지금 그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동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국방장관까지 경질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면서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꼭 알아야만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그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 모시고요. 이스라엘의 전쟁 어디까지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죠? 네, 어제 왔습니다. 아,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인도네시아 네. 수라바야라는 지역에 네. 한국어 학당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한류 열풍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쪽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는데 우리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아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괴리감도 동시에 느끼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중동 전문가로서 또 그 문화 전문가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그런 점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세상 모두가 이제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 이제 유대와 미국 중심의 이제 언론에 비해서 이제 그걸 어떤 선악의 구도로 오히려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을 피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전 세계가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결의안이 나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고 헬싱키 인권선언이나 유네스코 헌장, 제네바 협정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어떤 선과 악의 구도로 하마스를 괴멸돼야 될 어떤 테러 조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떤 정당한 이스라엘의 이제 비례 대응의 원칙으로 보는 시선이 남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최근의 뉴스에는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국방장관을 경질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내부의 권력 구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란트 총리도 우파 출신이지만 그것도 네타냐후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레드라인을 넘어서 어떤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너무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게 결국 그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파견과 점령을 갈란트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 최근에는 네타냐후가 완전히 가자 북부의 인종 청소를 통해서 비무장 진대를 만들고 영구적인 지배를 하겠다는 야욕을 들여다보이면서 결정적으로 마찰이 생겼고 이런 정책 야욕을 실현한 단계에서 갈란트는 걸림돌이 되어 왔죠. 그게 또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니까 전격적으로 더 강경한 우파인 간츠 외무장관을 갑자기 국방장관에 앉히면서 어떤 정치적 어떤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정말 나쁜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중 국방장관 교체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요. 그게 더 강경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취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초강경이고 가치가 이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이게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의 그 시민들을 그 소위 말하는 휴먼 애니멀이라는 표현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걸 어떤 생명과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정말 제거돼야 될 어떤 악령, 어떤 짐승으로 보면서 이런 무차별한 민간인제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그 안보 책임자인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 최근에 또 공세를 강화하고 있던데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 공습이 있었고 또 가자지구 공습도 아까도 조금 말씀 주셨지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헤즈볼라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공습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사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괴미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게는 완전히 아시다시피 뭐 230만 명의 제주도 3분의 1 크기의 물과 전기를 이스라엘이 통제한 상태에서 뭐 그냥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에스닉 클린싱 인종 청소의 상황이라고 표현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인류 사회가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은 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정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자 이슈만 가지고 여론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상의 적은 헤즈볼라입니다. 정규군 이상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실제로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집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총리 인선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림자 정권의 핵심이죠. 따라서 이제 그 실질적인 위협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헤즈볼라라는 것은 레바논 남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리아도 상당 골란공과 베카공 같은 걸 이스라엘에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와 헤즈볼라는 굉장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그 이제 헤즈볼라의 정보나 자금책들이 시리아에도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명확한 주권 국가이기는 하지만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이걸 뭐 어떤 정보 그 비밀 아지트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헤즈볼라와 이제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의 전략 작전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국내 여론을 높이고 어떤 정권 유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타냐후 명분은 실질적인 위협을 제거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죠. 아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주권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동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 헤즈볼라는 근데 굉장히 큰 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헤즈볼라가 우리는 레바논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시리아에도 있고 시리아를 폭격한 걸 시리아도 전쟁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좀 혼란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헤즈볼라라는 게 사실 비정규 군대 무장 조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저항해 왔고 또 헤즈볼라를 사실 이란이 적극적으로 배후에서 지원해 왔던 것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은 이제 이란에 대한 그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인데 사실 이란에 대한 관계를 끊고 이란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자 지구는 이게 완전히 가둬놓은 상태에서 국제법상 하마스는 무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 한 대, 기관단총 대공파 놓은 상태에서 지금 10,000회 이상을 1년간 폭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너무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위협인 헤즈볼라 사실 그 하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거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시리아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란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네타냐후의 기본적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동 전체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방침이다. 그렇습니다. 뭐 악의 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국가로 새로운 중동의 새 판을 짜겠다고 하는 네타냐후의 그랜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미 대선이 이제 오늘 내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나더라도 유리한 확보한 정치적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도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란 말씀 조금 이따 주실 건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유엔하고 관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유엔 협정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네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운루아라고 하는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2000년간 그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난민이 되는 국제사회가 저질렀던 가장 큰 비극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으로 오갈 데 없이 난민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운루아라고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건국 이래 계속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유엔 결의안으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가자 지구 같은 데서는 제주도 3분의 1 크기에 완전히 분리 장벽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든지 거주 등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 예산의 약 80%가 국제 구금으로 지금까지 가버넌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1개 유엔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운루아를 인정하지 않고 탈퇴하겠다는 것은 이 가자 지구의 주민들을 다 어떤 기아나 이런 상태에서 뭐 굶겨 죽이겠다는 것과 동의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이게 소위 말하는 운루아 유엔 기구에서 이제 탈퇴하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제 유엔 기구가 80%의 구금으로 가버넌스를 유지해 왔는데 가자 지구의 실질적인 정부는 하마스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죠. 나쁜 정부냐 좋은 정부냐는 다음의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이 운루아 국제기구는 그 실질적인 유일한 합법 정부인 하마스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니까 테러 조직과 협력하는 이제 그 테러 지원 기구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탈퇴를 선언한 거고요. 뭐 전혀 새로운 결정은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국제사회 재산의 규범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지금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이스라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지금 외교적 기피 인물로 이제 지정해 버렸고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유엔은 이스라엘 도움이 안 된다고 네타냐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니까 뭐 전혀 새로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을 계속 해왔던 거군요. 지금 이제 새로 국방장관이 된 칸츠가 이분이 외무장관 시절 때 유엔 사무총장을 그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금 지정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최종의 국제기구인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리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예측해왔고 그 운루아 유엔 기구에서 이스라엘 탈퇴하는 것도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바이든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좀 개인적으로 이걸 스피리추얼 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을 쓰는 영혼의 동맹입니다. 네. 겉으로는 전쟁 종식과 뭐 인도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뭐 계속 살상 무기를 끊임없이 제공해 준 게 미국 행정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약간의 온도차는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 정치의 어떤 ABC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 때 이 전쟁을 확전시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의 중동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 왔는데 네타냐후가 그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그건 뭐 순전히 국내 정치적 이제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 알려진 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한 20%의 지지율을 가지고 전쟁 중에도 뭐 30%를 유지하고 특히 작년 10월 7일에 건국 이후 최대로 본토가 공격당하면서 1,200명의 시민과 200명의 인질이 잡혀 있는 상태.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책무인데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거의 정권이 같이 끝난다는 게 이제 전문가의 상식인데 네타냐후가 1996년에 총리가 돼서 지금 28년째 노회한 정치 지도자도 있는데 뭐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뭐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선 결과가 곧 나올 텐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리슨이 되면은 이란도 미국과 대화가 준비되어 있는 페제스키안 이제 개혁파 대통령이 됐고, 그럼 이제 미국이 해리슨이 된다면 훨씬 이제 대화 상대가 좋겠죠. 왜냐하면 오바마 때 JCPOA라는 핵 협상 포괄 협정을 통해서 이란과의 관계가 개선됐었거든요. 그 전통을 이어받고 지금 오바마가 해리슨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영향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근데 이란도 그걸 기대하면서 그 해리슨을 대통령을 당선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고요. 뭐 지금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해리슨이 되면은 어떤 분위기는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이제 변수는 안 되겠지만요. 최소한 이란의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이란의 기업파 대통령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하마스에 대한 직상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는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하마스 이후에 서방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온건한 정치 세력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3자는 이미 이제 구성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정말 중도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전화위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도 최대의 이제 걸림돌은 역시 네타냐후의 향배죠. 그렇군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아마 정국은 훨씬 더 경색될 것 같고요. 이란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제 어떤 대화 채널이 끊어진다면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나 이제 시리아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할 거고, 또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보복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란의 핵무기 그 프로젝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중동 전체나 인류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을 가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 교시로서 헌법보다 상위의 그러니까 지금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어떤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교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란의 핵 무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란 얘기를 조금 넘어가 봐서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폭격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건 뭐 그냥 보여주고 쇼잉 같은 이벤트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란 핵시설이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석유 관련된 시설들을 폭격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서로 상대가 상대를 이제 공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라는 거 잘 알려져 있고 이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고요. 전면전을 벌였어도 이란이 성산이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주권이 침해당하고 이제 국가 자산이 직접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중재해서 서로가 양해되는 어떤 수준으로 면피성 공격을 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지만 이제 공중전으로 이란의 핵심 시설을 괴멸하는 데 성공하겠지만 최종 선결은 결국 이제 지상전이나 전면전인데 이란은 1,000만입니다만은 자국 인구의 21%가 아랍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 800만이고요. 그 이란은 그 10배가 넘는 8,500만의 양질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면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양쪽이 서로가 자기 정치적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이제 가시적인 공격으로 머물리지 않았나 하고, 또 이란으로서는 이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무모한 공격으로 놓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게 그 이란과의 경제 화해를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뭐 그 끈을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 그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를
그게 뭐 자기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정책을 쓰리라고 보지는 이제 않죠. 이란을 압박하겠지만 뭐 전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 뭐 미국 대선 결과든 뭐든 간에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까지 벌이는 상황으로까지 치닫진 않지 않겠냐. 네타냐후가 계속 확전을 하고는 있지만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계속 교전이 계속될 거고 이란은 심각한 보복 공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현재는 그렇게 말씀이신가요? 보입니다. 네타냐후의 목표도 뭐 이란을 직접 공격보다는 이란이 헤즈볼라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자니까 그 네트워크를 끊는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란도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직접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나 하마스, 시리아에 있는 대리 조직을 통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력이 현저히 상쇄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면 손발이 꺾인 이란을 미국이 상대하기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의 국면은 더 유리하지 않나.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교수님 마지막인데 큰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계속해서 본인이 현상 변경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푸틴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서방하고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계속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배했던 지역들로 다시 나토가 가져가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경제 제재하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하고 미국하고 좀 관계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하노이 가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러시아하고 붙어서 파병하고 러시아하고 동맹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밀착해서 현상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지금 스탠스는 현상 유지 세력이라고 비난을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당한 질서를 막 강화를 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란도 사실 근데 거기서 현상 변경 세력으로 지금 우리 인식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악의 축이고요. 우리나 미국 쪽에서 보면 이 큰 틀의 변화가 지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동 정세가? 뭐, 그거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이 지금 중동 석유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탈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무기 시장이라든지 또 오펙 플러스라는 에너지 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동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고 군대를 주둔하지 않는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는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24개의 이슬람 국가 적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최종적인 정책은 그 월스트리트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산유국 6개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군사 동맹체를 만들어 놓고 리모트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최종적 이제 외교 전략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런 아랍 국가들이 이런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의 전 세계가 비난하는 이런 인종 청소 상황에서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그런 구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민족적 가치보다도 철저한 국가 이해관계가 새로운 중동의 어떤 변수로 작동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 중동에서 한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탈중동한 미국은 전혀 새로운 다극 체제가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과도기적인 tum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지분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무모한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지금 다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도발은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성공할 수 없죠. 일시적으로 어떤 전략적 성공은 가져봤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가자 지구만 해도 4만 5천 명을 이제 죽였고 또 10만 이상의 부상자가 났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은 어떤 논리에도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 저항 복수 세력이 생겼단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핵을 가졌지만 이번 하마스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핵폭탄 수십만 개를 심어 놓았다. 뭐 이런 이제 역설적 표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는 게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히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팔레스타인 내 사망자가 4만 5천 명 정도. 그 가자 지구에 한 가자 지구. 4만 3,600명이고 부상자가 10만을 넘었었으니까 직계 가족을 곱하기 5를 하더라도 자기 직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명분과 합리적 상식으로도 설득하기 어려운 극단적 저항 세력, 복수 세력이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총 없는 인간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만 공격했다고 하는데 4만 3천 명이 다 하마스일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민간인들이 뭐 그렇습니다. 상당수 그 있겠고. 민간인이 죽어 난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아, 근데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증오의 정치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은데 남이나 북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네타냐후 사례를 보면 어쨌든 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된 것 같기도 해서 참 우려가 우리가 됩니다.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태를 하고 그 나쁜 정치 지도자가 어떤 자기 국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아픔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뭐 정말 지난 1년간 우리가 눈앞에 목격했던 비극이죠. 아, 네. 아유,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